비가 가늘게 흩날리던 새벽 4시. 광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예약 차량이 영광개소를 빠져나왔다. 고속도로 위에 가로등들이 젖은 아스팔트의 흐릿한 원을 그렸고 앞유리를 타고 흐르는 빗방울들이 도시의 불빛을 산산이 부서뜨렸다. 뒷좌석의 남자 윤지환은 피곤한 듯 고개를 뒤로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47의 나이답지 않게 날카로운 턱선과 여전히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그는 작은 물류 스타트업을 키워 중견기업으로 만든 성공한 CEO였다. 내일 아침 강남의 한 카페에서 있을 인수 협상을 위해 바쁜 일정 사이를 뚫고 밤길을 택한 것이었다. 그의 손목시계는 스위스제였고 정장은 이탈리아산이었지만 그의 표정 어딘가에는 여전히 소년 같은 불안이 서려 있었다. 운전석의 청년 임선우는 26이었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성실해 보이는 눈매를 가진 그는 낮에는 군산의 작은 자전거 수리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렇게 호출 운전으로 생계를 잇고 있었다. 군산에서 광주까지 승객을 데려다 준 뒤 돌아가는 길에 지환을 태운 것이었다. 그의 손등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셔츠 소매는 여러 번 빨아서 약간 바랜 상태였지만 운전은 안전하고 매너는 정중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기억. 신호등에 멈춘 차 안에서 라디오가 작게 틀어져 있었다. DJ의 목소리 사이로 90년대 발라드 특집이 흘러나왔고 이어서 잔잔한 멜로디가 차 안을 채웠다. 선우가 무심코 따라 흥얼거린 짧은 후렴구. 그대 떠난 빈자리에 봄바람만 스쳐가네. 지환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가사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아니 정확히는 아무데도 발표되지 않은 누군가의 습작이었다. 20살 봄, 연인이던 하미영이 대학교 기숙사에서 작은 노트에 적어두고 늘 부르던 그 멜로디였다. 교내 음악 동아리에서 만난 그녀는 문학을 전공했지만 작곡에도 재능이 있었고 이 노래는 지환을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 노래 어디서 배우셨나요? 지환이 들 수 있는 한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났다. 선우는 백미러로 지환을 잠깐 바라보더니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노랜데요. 엄마가 자주, 아니, 정확히는 우리 가게 사장님이 부르세요. 저에겐 어머니 같은 분이거든요. 군산에서 봄날 수선실이라는 수선집을 하고 계세요. 지환의 등줄기로 서늘한 전기가 흘렀다. 미영은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 대신 군산으로 내려가 할머니로부터 재봉 기술을 배웠다고 했었다. 그때는 그저 특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사장님 성함은 뭐라고 하시나요? 지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하미영이에요. 모르시는 분일 텐데 왜 물어보시는지. 지환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15년 전 그가 미영을 떠나보낸 이유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때 지환은 28이었다. 대학 선배의 부탁으로 회사 엄에 보증을 섰다가 연쇄 부도에 휘말렸다. 설상가상으로 악의적인 업체들이 지환에게 서류 위조 혐의까지 뒤집어 씌웠다. 선배는 해외로 도피했고 지환만이 홀로 남아 모든 책임을 져야 했다. 8개월간의 재판과 6개월간의 구치소 생활. 그 시간 동안 미영은 한 번도 면회를 빼먹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 그녀는 늘 밝게 웃으며 가까스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다가 군산 할머니 댁에서 재봉을 배우고 있다고, 작은 가게를 차려서 지환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환은 달랐다. 매일 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서 생각했다. 자신 같은 전과자와 함께하는 것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일지를. 27의 젊은 여자가 이런 남자를 기다리며 인생을 낭비해야 하는지를. 출소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미영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군산의 작은 골목. 갓 시작한 수선집에서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지환을 맞았다. 하지만 지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과 달랐다.
미영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자. 자신을 닮은 실패와 상처를 그녀의 인생에 얹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미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울지도 않았고 잡아주길 부탁하지도 않았다. 그저 알겠어라고 한마디만 했다. 차창 밖 어둠을 보며 지화는 턱을 굳게 깨물었다. 이미 우연의 영역을 벗어났다. 하지만 확실히 해야 했다. 사장님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52예요. 나이까지 맞았다. 미영과 정확히 같은 나이였다. 특별한 취미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선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웃었다. 봄이 되면 매실을 담그세요. 단골 손님들한테 나눠주는 매실 사탕이 동네에서 유명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 사탕 먹고 자랐거든요. 매실 사탕. 지환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던 간식이었다. 대학생 때 미영이 만들어준 매실 사탕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기억이 생생했다. 시큼달콤한 맛 때문에 담배도 끊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것을 우연이라 부를 수 없음을 깨달았다. 혹시 생일은 언제신가요? 가게 달력에 매년 빨간 하트로 표시해 두세요. 4월 7일이에요. 정확했다. 지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15년 전 그가 버리고 떠난 사람이 이 청년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지금 자신을 태우고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혹시 급하지 않으시다면? 지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착 전에 잠깐만 들릴 곳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어디로 가시는데요? 군산입니다. 봄날 수선실로요. 새벽빛이 막 뀌기 시작한 군산 중앙시장 골목. 오래된 간판들 사이로 봄날 수선실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다. 간판 아래 전구 하나가 노랗게 깜빡이며 이른 새벽임에도 누군가 일하고 있음을 알렸다. 문틈으로는 미세한 실밥 냄새와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지환은 문고리에 손을 대기 전에 선우에게 말했다. 선우 씨, 부탁이 있어요. 당분간은 그냥 손님으로만 행동해 주세요. 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마시고요.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알겠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벨소리가 울렸다. 작업대에서 고개를 든 여자. 앞머리에 은빛 실이 한두 가닥 섞여 있고 손끝에는 바늘과 실이 매달려 있었다. 15년이 흘렀지만 미영의 눈빛은 여전했다. 그녀의 시선이 지환의 얼굴을 스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실머리가 허공에서 굳었다. 몇 초간의 침묵,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바지 기장을 줄이려고 하는데요. 지환의 목소리는 마른 나무처럼 떨렸다. 바지를 건네받으며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오랜만이네. 지환 씨. 선우가 그들을 번갈아 보았다. 공기 중에 흐르는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뭐라고 물어볼 수는 없었다. 지환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선우 씨, 미영 씨는 제가 오래전에 가장 많이 미안했던 사람입니다. 미영은 바늘을 작업대에 놓고 고개를 저었다. 사과는 받지 않을래. 15년 전에도 사과부터 하더니 또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럼 뭘 원해? 이유. 진짜 이유를 듣고 싶어. 지환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날의 모든 것을 처음으로 입 밖에 내었다. 선배의 무모한 부탁, 어음 보증, 연쇄 부도, 그리고 위조 혐의, 법정에서의 외로운 싸움, 차가운 구치소에서의 밤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그녀를 지키려고 했던 마음. 부끄러웠고 겁이 났어.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전과자 남편을 둔 아내로 살게 하기 싫었어. 미영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다.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 힘들 때 함께 있어달라고 하지 않은 적 없는데 혼자 판단해서 혼자 떠나더라고. 그녀가 작업대 서랍을 열더니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대학 시절의 지환과 미영.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버리지 못했어. 그래서 다른 걸 배웠지. 지키는 법을. 너 말고
다른 누군가를. 미영의 시선이 선우에게로 향했다. 선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장님은 제가 12살 때부터 돌봐주셨어요. 그의 이야기는 이랬다. 어머니는 선우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술과 도박으로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혼자 남겨진 선우를 발견한 것이 바로 미영이었다. 당시 37이던 그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입양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어머니예요. 제가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사장님 덕분이에요. 미영이 선우의 어깨를 다독였다. 이 녀석이 워낙 착해서 손이 안 갔어.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들었지. 대학은 왜 안 갔어? 지환이 물었다. 가고 싶었죠. 하지만 사장님이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5년 전부터 당뇨가 심해져서 혼자 두고 서울로 올라갈 수는 없었어요. 지환이 미영을 바라봤다. 아프다는 말을 왜 안 했어? 너한테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남남이잖아. 하지만 그 말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선우가 망설이다 말을 꺼냈다. 사장님, 이제는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는 수선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노란 스티커로 봉인되어 있고 겉면에는 지연에게 전해주기라고 쓰여 있었다. 미영이 천천히 봉인을 뜯었다. 펼쳐진 편지지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오빠, 내가 대신 보태고 있어. 내가 언젠가 돌아올 때까지 미영 언니를 부탁해. 지연. 지연의 여동생이자 10년 전 과로로 세상을 떠난 병원 간호사였다. 지환보다 3살 어렸지만 누구보다 의젓했던 동생. 봉투 안에는 군산신용협동조합 통장 사본도 들어 있었다. 10년 전부터 매월 일정하지 않은 금액이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다. 송금자 안에는 늘 같은 이니셜 YJ 윤지연. 미영이 눈시울을 붉혔다. 너희 동생 가끔 수선 맡기러 왔었어. 간호복이랑 평상복 기장 줄이고 단추 떨어진 것 달아달라고 하면서. 말이 적고 환하게 웃던 아이였어. 지환의 목이 메었다. 언제부터 알았어? 처음엔 몰랐어. 그냥 단골 손님인 줄 알았지.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아프다며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오빠 대신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돈으로 제가 학원도 다니고 사장님 병원비도 냈어요. 지연, 이모, 아니, 지연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보내주셨거든요. 지환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봉투를 가슴에 품었다. 여동생이 몰래 놓은 다리 위로 각자의 시간이 흘러와 만났다는 사실이 목을 눌렀다. 지연은 지환에게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미영과 선우를 돕고 있다는 것도, 그들이 지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지연이는 왜 내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걸까? 미영이 대답했다. 누나니까.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도망친 게 아니라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았겠지. 하지만 나는 정말 도망친 거였어. 책임지기 싫어서, 부끄러워서. 그래도 돌아왔잖아. 선우가 말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우연이었어요. 제가 그 노래를 흥얼거린 것도, 지환 아저씨가 그 노래를 알아챈 것도. 지환이 고개를 들었다. 선우야,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장님의 옛날 사람이고 저를 도와주신 지연 선생님의 오빠고. 미영이 씁쓸하게 웃었다. 복잡하긴 하다. 우리가 뭐가 됐든. 지환은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골목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15년 만에 다시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정면을 응시할 수 있었다. 이제 내가 갚을 차례야. 지연이가 대신 해준 것들을. 며칠 후
세 사람은 군산 바닷가의 작은 제방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갈매기들이 파도 위를 날아다니고 바람이 거칠게 불어와도 그들을 감싸는 침묵은 따뜻했다. 지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우야, 내가 너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강요하지는 않을게.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하지만 내가 편한 이름으로 부르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은 하게 해줘. 지연이가 해줬던 것처럼. 선우는 잠시 고개를 떨구고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다. 그럼 고객님부터 시작할까요? 수선집 단골 고객으로 오래오래 다니실 거죠? 미영이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야, 손님이면 수선비 제대로 받아야지. 세상에 공짜는 없어. 좋아. 지환이 웃으며 답했다. 대신 내 공짜는 따로 있어. 그가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투명한 병 안에는 알록달록한 매실 사탕이 반쯤 채워져 있었다. 라벨에는 서툰 손글씨로 봄날 수선실 X 윤지환 물류 공동 레시피 연구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미영이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만든 거야? 어제 밤새 만들었어. 여전하더라. 손은. 지환이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매대 하나 만들자. 수선 기다리는 손님들 간식용으로. 이름은 다시 꿰매는 법. 바람이 잠시 잦아들었다.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자전거도, 옷도, 마음도. 결국은 다시 꿰매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요. 그날 이후 봄날 수선실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계산대 옆 한켠에 조그만 유령이 놓였고 그 안에는 직접 만든 매실 사탕이 들어 있었다. 사탕값은 자율. 곁에는 짧은 문장이 붙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다시 꿰맵니다. 지환은 서울과 군산을 오가며 회사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큰 회사는 신뢰할 만한 부사장에게 맡기고 자신은 작은 지역 물류망을 구축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다. 군산을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배송 서비스였다. 미영은 오래된 재봉틀을 새 모델로 교체했다. 지환이 무리해서 사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15년간 모은 돈으로 샀다. 내 돈으로 내 일터를 업그레이드하는 거야 라고 못을 박았다. 선우는 밤 운전 일을 줄이고 낮에는 수선실 계산대를 지켰다.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고 매실 사탕 덕분에 단골들이 더 자주 들렀다. 저녁에는 지환이 가져온 물류 관련 책들을 읽으며 새로운 분야를 공부했다. 어느 따뜻한 저녁, 세 사람은 가게 앞에서 새 간판을 달고 있었다. 여전히 봄날 수선실이었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생겼다. 그리고 함께. 이상하지 않아? 미영이 간판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수선실 이름에 함께라니. 지환이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답했다.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하는 거.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간판을 다 달고 나서 그들은 가게 안에 둘러앉았다. 미영이 끓인 보리차와 함께 매실 사탕을 하나씩 입에 물었다. 시큼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기분이었다. 지환아,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뭐, 그때 정말 나 때문에 떠난 거야? 아니면 내가 견디기 힘들어서? 지환은 잠시 생각했다. 15년 전에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었다. 둘 다였어. 너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도 진짜였고, 내가 견디기 힘들었던 것도 진짜였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내가 가장 무서워했던 건 너에게 실망받는 거였어.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미영이 씁쓸하게 웃었다. 바보야. 나는 완벽한 남자친구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솔직한 남자친구가 필요했던 건데. 몇 주 후, 선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저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지환과 미영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검정고시?
네. 대학에 가고 싶어서요. 늦었지만 아직 26이니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미영의 눈이 반짝였다.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작년부터요. 독학으로 하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진도가 느렸는데 요즘 지원 아저씨가 수학이랑 영어 도움을 주셔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지환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가 언제 도움을 줬다고? 아저씨가 물류 관련 자료 설명해 주실 때마다 영어 단어도 많이 배우고 계산하는 방법도 배웠거든요. 모르는 척하며 계산기 대신 제게 물어보시잖아요. 미영이 웃음을 터뜨렸다. 들켰네. 지환이 민망해하며 말했다. 그렇게 티가 났나? 그냥 자연스럽게 도우려고 했는데. 감사해요. 덕분에 수학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선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런데 대학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사장님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대학 가는 게 내 꿈이기도 해. 지연이도 그걸 원했을 거야. 하지만 부족한 건 내가 도울게. 지환이 말했다. 조건 없이. 그냥 지연이가 해줬을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야. 선우의 눈이 촉촉해졌다. 정말 가족 같아요. 저한테는 진짜 가족이에요. 며칠 후 봄날 수선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낡은 한복을 들고 왔다. 여기가 매실 사탕으로 유명하다는 수선집이지? 미영이 웃으며 맞았다. 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한복이 너무 커져서 말이야. 살이 빠지니까 맞지 않네. 그런데 이 한복은 내가 시집 올 때 입었던 거라 못 버리겠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영은 정성스럽게 한복을 펼쳐보았다. 60년도 더 된 한복이었지만 원단의 질이 좋아서 아직도 튼튼했다. 정말 고운 한복이네요. 조심히 수선해 드릴게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영은 할머니께 매실 사탕을 권했다. 할머니가 사탕을 입에 물고 환하게 웃었다. 이거 진짜 맛있네. 옛날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 주던 맛이야. 그때 지환이 들어왔다. 서울에서 일을 마치고 내려온 참이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인사를 참 잘하네. 이분이 사위야? 미영과 지환이 동시에 당황했다. 선우가 재빠르게 나서서 설명했다.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예요. 매실사탕 공동 개발자이시기도 하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사위 같아 보이는데? 눈빛이 그래. 할머니가 돌아간 후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봄날 수선실에 서울에서 온 성공한 사업가가 드나든다는 이야기였다. 그것도 미영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추측까지 덧붙여져서 미영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나 봐. 그 청년도 아들 같지 않더라고. 진짜 아들일까? 아무튼 오래 혼자 살았는데 좋은 일이야. 소문은 빠르게 퍼져서 며칠 사이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에 들르기 시작했다. 수선할 것이 특별히 없어도 매실 사탕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늘었다. 미영이 지환에게 말했다. 이상해. 평소 같으면 부담스러워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기분이 좋아. 왜? 숨길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 봐. 예전에는 과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걱정했는데 지금은 그냥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 지환도 비슷한 기분이었다. 처음에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아도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당당히 말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지환이 서울집을 정리하다가 지연의 방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이번엔 지환 앞으로 쓴 것이었다. 오빠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오빠. 더 오래 살아서 오빠가 돌아오는 걸 직접 보고 싶었는데 오빠는 자꾸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오빠는 단지 남들보다
조금 더 복잡한 길을 걸은 거야. 그 길에서 배운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미영 언니는 좋은 사람이야. 오빠를 기다릴 만큼 좋은 사람이고, 선우를 키울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오빠도 알잖아. 선우는 내가 키운 게 아니라 언니가 키운 거야. 나는 그냥 조금 도왔을 뿐이야. 그 아이가 얼마나 착하고 똑똑한지 몰라. 오빠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마지막으로, 오빠, 이제 그만 도망치고 돌아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동생, 지연이가. 지연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 동생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했다는 것이,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성숙하게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6개월 후, 선우가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왔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국립대학교 경영학과에도 합격했다. 진짜야? 미영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진짜예요. 장학금까지 받았어요. 세 사람은 그날 밤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미영이 직접 만든 잡채와 지연이 사온 케이크, 그리고 물론 매실 사탕까지. 대학에 가면 어떻게 할 거야? 지연이 물었다. 1, 2학년 때는 기초를 탄탄히 하고 3학년부터는 지연 아저씨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어요. 물류업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고 싶거든요. 그럼 나중에 우리 회사 직원이 되는 거야? 지연이 웃으며 물었다. 아니요. 선우가 진지하게 답했다. 저는 제 회사를 만들 거예요. 사장님과 지연 아저씨처럼 제 방식으로. 미영이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그래야지. 남의 밑에서 일하기엔 내가 너무 아까워. 1년이 흘렀다. 봄날 수선실은 이제 군산에서 가장 유명한 수선집이 되었다. 매실 사탕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미영의 실력이 소문나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다. 지연의 물류회사도 지역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서울의 큰 회사는 완전히 매각하고 대신 호남권 소상공인들을 위한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봄날 수선실도 온라인 주문을 받아 전국으로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선우는 대학 1학년을 마치며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주말에는 여전히 수선실을 도왔고 방학 때는 지연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생각해보니 우리 참 이상한 가족이야. 어느 저녁 미영이 말했다. 왜?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족이 됐잖아. 지연이 답했다. 혈연이 전부는 아니니까 서로를 챙기고 지켜주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원래 가족보다 더 진짜 가족 같아요. 선택해서 함께 있는 거니까. 2년 후 봄날, 지연과 미영이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선우와 동네 사람들, 그리고 지연의 회사 직원 몇 명이 전부였다. 선우가 주례를 맡았다. 대학교 3학년이 된 그는 이제 제법 어른스러워 보였다. 두 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를 사랑했지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혼자서 견뎌야 할 시간, 각자 성장해야 할 시간들을 거쳐서 지금 여기 서 계십니다. 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제 방에 다시 서 있었다. 3년 전에 여기서 처음 같이 앉았을 때 생각나? 지연이 말했다. 그때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네. 미영이 답했다. 선우가 웃었다. 저는 그때 두 분이 결국 결혼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네. 서로 보는 눈빛이 달랐거든요. 봄날 수선실의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다. 지연이 마지막에 쓴 편지 중 한 구절이 예쁜 글씨체로 적혀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오늘도 손님들이 찾아온다. 옷을 수선하러 오는 사람, 매실 사탕을 사러 오는 사람,
그냥 이야기하러 오는 사람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와서 잠시 머물다가 간다. 지화는 서울과 군산을 오가며 일한다. 선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스타트업을 차렸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다. 미영은 여전히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한다. 저녁이 되면 세 사람은 수선실에 모여 앉는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내일 계획을 세우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기도 한다. 우리가 배운 게 뭔지 알아? 어느 날 저녁 미영이 말했다. 뭔데? 다시 꿰매는 법. 한번 풀린 실도 찢어진 옷도 상처받은 마음도 다 다시 꿰맬 수 있다는 거. 지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예전과 똑같이 되돌리는 게 아니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지. 맞아. 선우가 말했다. 상처가 있던 자리가 오히려 가장 강한 부분이 되는 거죠.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비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수선해야 할 옷들이 들어올 것이고 나누어야 할 매실 사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봄날 수선실의 문 앞에 붙은 작은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우리는 옷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고칩니다. 그리고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오래전에 풀린 매듭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간 이곳에서 세 사람은 오늘도 삶을 다시 꿰매고 있다. 조금 삐뚤어져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바느질을 이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봄날 수선실의 하루가 저물어 간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실과 바늘로 새로운 이야기를 꿰매기 시작할 것이다.